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 애널리스트 분이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채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프리랜서로 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직은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주식 애널리스트였고요. 국내랑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 10년 이상 주식 애널리스트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사를 해서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우리가 말하는 파이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어족이 돼서 시간의 자유를 느껴봤는데 저는 그 말을 해보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오, 그럼요. 진짜요? 안 행복하세요? 이상하다. 이랬어요. 파이어족이 되고 나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바빠서 그런가? 네,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별 감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고 나니까 어떤 게 좀 좋은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족은 사실 이제 경제적 자유에 좀 초점 맞춘 단어이긴 한데 저는 그걸 넘어서 시간의 자유가 사실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애널리스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투자를 연구하고 그거를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과 나누고 토론하는 거, 그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지만 회사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그 외에 이제 좀 자비일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저는 제 시간 중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의 비중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리서치나 그런 것도 하면서 그리고 또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벌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간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아마도 그게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파이어족이 되니까 아침에 카페 가서 모닝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신문 보고 그런 삶을 딱 할 줄 알았는데 11시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들 다르시겠지만 파이어족, 그러니까 생업에서 은퇴를 한다는 거는 그냥 놀고 먹자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자. 아마 그 의미가 더 크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 하셨을 때는 루틴이 어떻게 됐었나요? 뭐 좀 일정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일단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모닝 미팅을 합니다. 그럼 잠깐만. 그럼 출근을 그 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한 7시 전후로 하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보통? 그때는 5시 반 정도? 와, 군대 같은데. 와. 근데 그게 일상이에요. 그럼 퇴근은 그럼 보통 몇 시예요? 아마 근데 제 퇴사한 이후로 저녁 있는 삶이 많이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별일 없을 때 9시, 10시. 그럼 뭐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덱스 리포트를 준비한다던가 하면은 뭐 12시나 뭐 그 이상 넘어가는 일도 부지기수였고요. 그냥 하루 세 끼를 여의도에서 다 먹는다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 거냐면 버핏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책을 쓰셔서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저랑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또 모셨고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을 만한 단어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깜짝 놀랄 얘기 하나 있었어요. 워렌 버핏이 레버리지 투자를 선언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워렌 버핏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신 투자자라는 걸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어마어마한 성과의 비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그 어마어마한 성과의 대부분의 비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그리고 뭐 안전 마진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약간 덜 알려진 부분이 바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점입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워렌 버핏의 평균 레버리지는 1대 1.6, 그러니까 자기의 자본이 1이라면 1.6 정도로 자산을 부풀린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로 따지면 한 61%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는 상당히 높은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보통 주식 투자할 때 그 정도로 쓰는 경우는 많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서나 가능할 법한 레버리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외였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가벼운 형태의 신용을 좀 썼다. 그 정도인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꿈의 레버리지 또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뭘까요? 레버리지면 레버리지, 꿈의 레버리지다. 여기서 이제 역시나 워렌 버핏이구나 라고 싶은 게 워렌 버핏이 말씀하시는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우량주 가치 투자 이런 걸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재미없지 않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수익률을 확 늘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레버리지의 사용이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치 우량주를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역시나 워렌 버핏은 레버리지도 아무거나 쓰지 않죠. 레버리지 중에서도 꿈의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플로트를 썼습니다. 플로트란 단어가 제가 예전에 해군 생활할 때 뭐 둥둥 뜬다 뭐 그런 느낌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플로트가 영어로 말씀하신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정확한 영어가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플로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로트는 어떤 형체가 없다는 점 하지만 어떤 권리를 제공하고 내가 그에 대한 레버리지, 좋은 레버리지를 갖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먼저 레버리지라고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레버리지가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레버리지 비용의 변동성. 그냥 쉽게 말해서 이자 비용이죠. 금리. 예, 요즘처럼 약간 금리가 막 오른다든지 예. 그럴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레버리지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내가 레버리지를 썼는데 생각보다 조기 상환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나는 이게 연장될 줄 알았는데 은행 같은 데서 빨리 갖고 오세요. 그러면 목돈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레버리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두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렌 버핏은 꿈의 레버리지 플로트의 특징은 이 두 가지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앤 거죠. 예. 그 위험 요인을 없앨수록 당연히 품질이 좋은 레버리지일 거고요. 그게 그쵸. 이제 궁극적인 형태가 플로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기한 무이자 대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례 중에 하나가 신용대출 있잖아요. 직장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연장을 계속 해야 되고 직장을 잃는 순간 연장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이자가 발생하고 제가 작년에 사표 내고 나니까 저희 은행에서 다 갚으셔야죠 이래가지고 네, 기한이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갚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꿈의 플로트다. 비용이 들지 않고 무기한이다. 뭐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플로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권이에요. 복권이요? 로또. 예. 로또요.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우리가 로또를 사면 1,000원이라는 입장료를 내고 어떤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렇죠. 예, 1,000원을 내고 뭔가 대박의 꿈이 될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희망을 사는 건데 복권 사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살수록 나에겐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들어온 현금 흐름 중에서 일부만 로또 당첨금으로 돌려주고요. 나머지는 제가 계속 가지고 쓰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복권, 로또의 이제 기대 수익을 계산을 했었는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 그리고 당첨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그 기대 수익이 498원, 거의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입장료, 로또를 사는 비용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복권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0원을 받고 500원 정도를 돌려주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복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로또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복권이라는 기대값이 높은 편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로또 사업 할 때는 남는 돈으로 이제 공익 사업에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겠죠. 그러면은 버핏이 활용한 거는 복권 플로트는 아닐 거고 네. 어떤 플로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버핏도 플로트를 활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쓰는 플로트는 보험료입니다. 아, 기대값이니까 보험료도. 예. 네, 그리고 예. 버핏의 그 갖고 있는 예. 지주회사격인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 아실 예.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만 주력 비즈니스 중 하나가 보험업인데요. 보험업의 구조가 플로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오늘 당장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꾸준히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30년 후에 그 확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주게 되죠. 그러면 그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의 현금 흐름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물론 몇십 년 뒤에 일부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쓰는 거고 그 기간 잘 설계하면 거의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꿈의 플로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으면서 그 돈에 약간 현금이 남은 걸 가지고 활용해서 재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갔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예. 운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거를 정말 대박의 기회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플로트를 조금 더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복권도 이제 알겠고 우리가 좀 생활 주변에 좀 쓸만한 플로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직접 복권 사업자 될 수는 없지만 예.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복권 사업자처럼 플로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발견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외에 또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꼭 제보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는 전세입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얘기라서 네.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전세권
내가 집을 제공을 하고 음. 세입자는 나에게 전세 보증금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집을 내가 들어가 살지 않고 계속 전세로 내놓는다고 하면은 전세 가격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점진적으로 오를 거고, 예를 들어 1억에 준 전세가 2년 후에 5% 오르고 그다음에 5% 오르고 하면서 계속 나에게 5%씩 증가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플로트가 될 수 있는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보다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옵션 매도가 있습니다. 옵션 매도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보험사가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어떤 논문에 따르면 거래된 옵션 중에 한 80-90%는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권과 비슷한 거죠. 80-90%는 없어지고 극소수 한 10%, 20%만이 행사가 된다는 건데, 내가 콜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는 그런 복권을 파는 사업자가 된다는 거고, 반대로 콜 옵션을 매수하는 거는 복권을 사는 형태가 되겠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가 3,100선인데 그럼 코스피 3,500 정도 다음 달에 된다라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해놓고서 지금 콜옵션 매도를 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3,500이 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3,500이 되면은 축하해 이러면서 돈을 줘야 되는, 우리로 치면은 약간 복권이랑 느낌이 비슷하겠네요. 전세권 같은 경우도 이해를 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주식 시작할 때 작년 3월 달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 집 전세 내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개념을 그대로 이해해 보면은 전세를 줘서 그 돈을 다시 잠시 무기한 무이자로 빌렸다가 그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은 훨씬 더 이익이 나는 개념이 아니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플로트, 옵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들어봤는데, 그 옵션에 대해서 혹시 위험성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잘 아셔야 예. 하는데, 제가 방금 플로트의 예시로 든 두 가지 둘 다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네. 전세도 만약에 내가 집이 한 채만 있는데 이 전세금을 빼서 다른 투자로 활용했다. 그런데 이 한 채만 있으면은 되게 운이 나쁠 때는 전세가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일부 이제 상환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옵션 부분은 사실 전세보다 더 위험성이 커요. 예. 전세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은 잘 오지 않아요. 즉 전세가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상품이고, 그리고 옵션 선물의 가격이 굉장히 좀 날뛸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옵션 얘기를 할 때는 금 옵션만 주로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더 잘 해지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조언을 드리면, 콜 옵션을 매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복권 사업자가 돼서 이제 복권을 판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예, 방금 그 소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확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지고 있고 금을 가격에 대한 이제 콜 옵션을 매도를 했는데, 금 가격이 보합하거나 하락하면은 저는 이제 매도 시 받았던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한다면 이제 플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리스크는 뭐냐?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쵸.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저는 실물 금을 보유하라. 어차피 롱숏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한테 최대한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쇼치면서 내가 그 프리미엄도 받지만 그거를 내가 또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그 리스크를 내가 상쇄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구조로 만든 거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이제 주의할 거는, 만약에 이런 일 아마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금 가격이 내가 보유한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굉장히 좀 투자 내공이 많은 분들 위주로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서, 버핏도 선물 옵션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롱숏의 개념으로, 해지 개념으로 한다 해서 해지 개념 형태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보 투자자가 플로트를 활용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가장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제 주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로트는 두 가지, 전세랑 옵션이라 말씀드렸는데, 옵션은 사실 초보 투자자들한테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초보 투자자라면 사실 플로트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기보다도 일단은 어떤 레버리지든지 좀 적절하게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회피하는 예. 경향이 있는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는 필수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레버리지든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건 신용대출도 조금은 써보면서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자산 수익률이 늘어나는 경험을 해보고 아 레버리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럼 가능하면 질 좋은 레버리지로 내가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점차 플로트에 가까이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빚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보면 기업들 중에서 빚 없는 기업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결국은 대출이라는 거는 달고 달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현금을 좀 미리 확보하면서 흐름을 좀 해놓다가 더 좋은 사업에 투자하는 게 결국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양권. 그냥 청약이 돼서 분양권이 돼 있는데 대출을 받으래요. 근데 이자가 무이자래요.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무이자니까 그럼 당연히 안 받을 사람이 바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받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단 적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아 이게 레버리지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었습니다. 예. 그렇죠.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투자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능한 한 질 좋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 질 좋은 레버리지 하면은 이자가 최대한 저렴하거나 없으면서도 기한이 단기가 아니라 조금 긴 것들. 그렇죠. 그런 예. 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낮춘 것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걸 얘기해야죠. 작가님은 어떤 플러트? 왜냐하면 책에도 얘기하셨지만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두루두루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투자까지 해보셨었어요? 어떤 투자까지? 예. 그 책에서 말씀드린 거 전부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예. 당연히 보통 회사원처럼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각종 분양도 받았고 예. 그리고 월세 투자, 전세 투자, 주식 투자 뭐 계속 병행을 해왔고요. 코인들도 매집을 했었고 예. 옵션도 하고 해서 저의 모든 고민들이 다 뭐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잠깐 책 광고. 예, 투자의 재발견. 모든 투자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놀랐어요. 책 보고 나서. 주식 애널리스트신데 대부분 재테크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시고 네. 부동산도 하셨었고 주식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공식화 수치화 많이 하셔서 정리가 말끔히 됐었어요. 아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론상 봤을 때 맞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좀 약간 마음에 위안이 되는 책이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플로트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발견한 플로트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 그리고 둘째는 옵션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플로트는 그 두 가지이고요.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해서 현금 흐름을 얻고 있고 실물금 보유량을 늘려가면서 금 옵션 매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금 얘기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저는 정말 쓰면 안 된다, 이제 깡통을 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워렌 버핏에 빗대어서 설명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란 나의 자산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자체가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렛대의 도움을 받아서 더 큰 성과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레버리지를 그냥 무작정 무서워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조금씩 레버리지를 활용해 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레버리지는 어느 것인가를 찾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그 레버리지의 종류가 꼭 돈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 레버리지는 게 꼭 돈 개념이 아니라 시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부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